우리 저작자산권 제한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28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른 경우를 보면 보통 이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선 인용이라고 했죠. 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뭐 책이라든가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용을 하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저작물을 작성을 하는데 그 저작물에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 저작물 안에 끌어다가 쓰는 거.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말, 끌 인자죠. 견인한다 할 때 인자. 그래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저작물이 있고 내 저작물을 어떤 그 보충한다든가 어떤 예를 든다거나 또는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쓰는 것, 이럴 때 허락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 나온 이제 이 규정에 들어있는 요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데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이다. 그렇다면 28조에 의해서 자유이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2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타인의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작물을 내가 가져다가 쓰는 이유가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경우, 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경우,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기타 다른 거 다 포함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보통 우리 법에서 등 하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것. 네. 그러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이렇게 약간 영리성이 좀 떨어지고 반면에 공익성이 좀 높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보도, 비평, 교육, 연구가 항상 비영리적인 건 아닙니다. 영리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사, 뭐 방송사 많이 있죠. 또 비평도 영리적으로 비평을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도 사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영리로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도 뭐그 사적 그런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또는 부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비영리적인 경우만 28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리성이 있어도 28조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아무래도 비영리적인 경우보다는 영리적인 경우에 28조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이후에서도 영리적인 경우에는 비영리적인 경우에 비해서 28조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보겠다라는 이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범위. 그리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정당한 범위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가 정당한 범위냐? 이것은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요. 주종관계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주종관계. 인용하는 나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내 저작물이 종이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오히려 주된 지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주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28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는데 A라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쓴 부분은 10%밖에 안 되고 인용되는 타인의 논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주종관계를 벗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는 28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논문 쓸 때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쓴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A, B, C, D 뭐 이런 사람들 걸 쫙 모아서 그런 것들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이 90%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논문이 그렇죠. 자기가 쓰는 부분은 한 10%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서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논문들을 다 철저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학설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통 논문이죠.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논문이 그냥 90%가 내 논문에 들어와 있다. 내 논문의 90%를 특정한 다른 사람의 논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당한 범위. 또 우리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성들의 좀 누드 사진 비슷한 이런 사진들인데요. 이 우리나라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일본 잡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이 작가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잡지에 이 사람이 그 사진이 화보처럼 쭉 실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잡지사에서 그 잡지 기사를 쓰면서 한국의 그 예술 사진이 일본에 건너가서 포르노로 둔갑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 비평 기사를 썼어요. 비평 기사를 쓰면서 이런 사진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 좀 약간 그 외설적인 뭐 외설 잡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좀 선정적인 잡지에 실렸다 하면서 그 일본에 실린 그 사진들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진 작가가 왜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썼느냐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우리나라의 잡지사가 뭐라고 항변했냐면 바로 28조. 이것은 우리가 이 사진 자체가 공표된 저작물이고 또 그런 사진이 예술 사진이 일본에 건너가서 외설 사진으로 쓰였다는 그런 현상을 비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범위 안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만약 그런 비평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진을 조그맣게만 인용을 해도 돼요. 작게 이렇게 썸네일처럼 그냥 작은 형태로 인용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일본에 실린 것과 똑같이 화보 형식으로 갖다가 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도나 비평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똑같이 감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목적의 범위도 벗어났고 정당한 범위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에 있어서 이 기사의 비중은 오히려 적고 인용된 그런 그 사진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목적 자체도 보도 비평 교육의 연구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 그 이제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는 이미지 검색을 하면 백두산과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이 쭉 검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른 그 인터넷에 올라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조그맣게 썸네일 형태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이런 썸네일 형태의 이미지, 그러니까 검색을 위해서 검색의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런 사진들을 네이버나 구글의 그 검색 로봇이 쭉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면서 수집을 해와 가지고 그것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썸네일 형태로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썸네일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일종의 그 감상의 목적까지 그런 감상의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그건 저작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2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당한 범위입니다. 정당한 범위는 주종관계를 봐야 되는데 주종관계에서는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다 본다.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 질과 양에서 다 내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되지. 이것이 질적인 부분이든 양적인 부분이든 어느 하나라도 요 주종관계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케이스가 그 미국의 그 포드 대통령의 회고록 사건이 있습니다. 그 포드 대통령이 이제 그 포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탄핵되려고 하니까 사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포드 대통령이 그 퇴임을 하고 나와서 회고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 회고록이 출판되기 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그 원고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 회고록, 굉장히 두꺼운 회고록입니다. 그 중에 한 뭐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를 이제 신문에 게재를 한 것이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28조에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공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28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전체 저작물 중에서 아주 핵심되는 부분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포드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고자 할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읽고 싶어 한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무슨 부분이냐면은 그 이제 포드 대통령이 그 닉슨 자기가 대통령이 된 후에 닉슨이 이제 그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이제 사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인용을 한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분량적으로는 전체 회고록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양적으로는 아주 적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 주종 관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공정한 관행이란 것은 명료 구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나의 저작물과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분명하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각주를 달아주거나 출처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내가 쓴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28조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용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종관계, 정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공정한 관행, 출처 표시, 즉 명료하게 인용되는 부분과 인용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조가 실제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냐 하는 것도 바로 이 28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와 강의를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그 인용되는 비중이 3%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것은 그 28조의 범위에 정당한 범위 안에 속한다. 이 정도면은 이것은 뭐 2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과서를 낭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교과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동화책을 낭독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28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29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이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뭐 교회에서 성가대가 그 찬송 부르는 거 이런 거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청중 즉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죠.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같은 것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저작물인데 이런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대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어떤 명목의 반대급부도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선 바자회 같은 걸 하면서 기부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실현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분들에게 뭐 그 교통비 정도를 넘어서는 일종의 보수라고 볼 만한 성격의 대가를 지급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 찬송가 같은 것을 다 성가대가 부르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요새는 교회도 다 비대면 예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찬송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로 해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 이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마다 이 저작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그래서 뭐 지금은 다 그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홍대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혼자 노래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홍대 앞에 가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도,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노래를 불러도 바로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고 어떤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타를 치면서 앞에 모자 놓고 동전이라도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항은 이건 이제 상업용 음반이나 그 상업용 영상 저작물을 이제 뭐 카페라든가 또 호프집, 바 이런 곳에서 틀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자, 1항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안 받아야 되는데 2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만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직접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 이런 경우는 이건 허락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프집, 바 이런 곳에서는 음식 값을 받는 것이고 음악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2항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저작권법 시행령과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시행령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른바 뭐 룸사롱 같은 경우, 또 나이트클럽, 이렇게 이런 이제 곳에서는 다 허락을 받고 그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0조는 이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건 공표된 저작물을 영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해 충분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에 가서 논문 하나 그 빌려가지고 내가 쓰기 위해서 카피하는 거. 여기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쓰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보통 한 10명 이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디 그룹 6명 정도가 스타디 그룹인데 우리 6명 정도가 보기 위해서 6부 정도를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복사해 오는 것.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것이 허락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논문 빌려가지고 그것을 공중용 복사기로 복사해서 빌려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공중용 복사기로 복사하지, 예. 개인용 복사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예,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공중용 복사기로 복사할 때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이 복사 카드라든가 이런데 다 그 일종의 사용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도록 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구입하는 복사 카드나 이런데 이제 그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가를 분배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시험 문제로 복제하는 경우에 이것을 사전에 허락을 받을 수가 없죠. 비밀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복제하는 경우에 자유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아예 영리 기관, 이런 곳에서는 또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은행 같은 걸,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걸 내는 경우.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라는 것은 사전에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학교 입학 시험, 또 기능 검정 시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객관식 문제집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허락 없이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 저작물의 전시 복제. 미술 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나 그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다. 자, 내가 화랑에서 그림을 하나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 저작재산권 중에 전시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사와서 내 소유권은 내가 갖게 되었지만은 저작권은 여전히 화가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화가의 허락을 받고서 전시를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림을 사왔는데 전시를 못해요. 전시를 못하면은 뭐 학교 복도에도 내가 걸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안에 놓고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벽장 속에 숨겨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저작물을 화랑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원본을 소유한 사람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그 원본에 의해서는 전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의 뭐 복도라든가 호텔 로비라든가 병원 복도라든가 이런 곳에 그림을 사와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전시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요. 예. 사람들 미술 그림 살 이유가 없죠. 혼자서 몰래 봐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그 환경 미화의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사는 것인데,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호텔 복도라든가 학교 복도 이런 데에 전시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24시간 365일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홍대 담벼락이라든가 광화문 내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가 광화문에, 또 세종대왕 동상 이런 것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바로 허락을 사전에 받아놔야 됩니다. 이 조각은 이런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해도 좋다는 그런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벽화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벽화 같은 거. 네. 그리고 이 항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자,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거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죠. 그런 미술 작품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복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서 사진 찍어도 되고요. 가서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광화문에 가서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혹시 배경에 이순신 장군 동상 나오지 않나? 남산에 가서 사진 찍을 때 뒤에 배경에 남산타워 나올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서 사진 찍어야 돼요. 그러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해도 좋다. 다만 동형 복제는 안 돼요. 건축물을 건축물로, 회화를 회화로,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단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산타워가 저렇게 남산에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남산타워 건축물 만들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형 복제,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것, 그러니까 건축물을 사진으로 복제하거나 그림으로 복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건축물을 건축물로,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드는 건 안 됩니다. 조각을 조각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각을 사진 찍거나 그림 그리는 건 괜찮은데, 또 벽화를 벽화로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동형 복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항은 그 화랑에서 미술 저작물 같은 걸 이제 원본을 판매하고자 할 때 도록 같은 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도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미술 작품들을 도록에 이제 수록을 하죠.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허락이 없어도. 다만 도록이니까 진짜 그 도록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보통 도록이라고 하면서 거의 화보 형식으로 도록을 만들게 되면 그건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도록이란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인덱스,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우리 화랑에 요번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도의 그런 그 크기, 이런 정도로 이 도록에 게재를 해야 그것이 이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지, 흔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문제가 됐었어요. 샤갈전, 뭐 달리전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그 이제 화랑이나 또 그런 전시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도록을 판매를 하는데, 그 도록이 아니라 완전히 화지처럼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도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화집입니다. 미술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35조의 2는 요건 생략하고요. 35조의 3, 지금은 35조의 5로 바뀌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35조의 5인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것은 28조보다 조금 범위가 넓혀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른바 그 페어 유즈라는 그 규정을 도입한 건데요. 앞에 나왔던 이런 제한 규정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하여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8조보다도 더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규정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재판에서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판례가 좀 나와 보면은 이 35조의 그 5가 들어온 것이 2012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8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조항으로 커버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35조의 5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어떤 그 저작물이 새로운 그런 이용 형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규정이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5조의 5, 이 공정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여기 있는데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또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요거는 28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이 목적이 어떤 비영리적이고 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공정 이용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사전이라든가 또는 뭐 법률 서적이라든가 이런 그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의 필요성이 크죠. 그런 책들은 우리가 다른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런 실용적인 책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큰 책들입니다. 큰 저작물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더 공정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면에 소설이나 시 이런 문해적 저작물들은 굳이 그것을 내가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그렇게 일상생활이 그렇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감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저작물이 그런 어떤 기능적 저작물이냐 또 사실적 저작물이냐 아니면 문예적 가공적 저작물이냐에 따라서 공정이용을 허용할지 말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과 중요성, 그 이용한 것이 그 전체 저작물 중에서 얼마나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용했느냐, 얼마나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용했느냐.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용할수록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이나 또는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내가 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저작물의 시장적 가치, 시장에서 그만큼 안 팔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갖다 이용하면서 함으로써 그 이용되는 저작물의 시장적 가치가 훼손된다. 매출액이 줄어든다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영향이 있게 되면 그만큼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뭐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민사상 부재에 정지 청구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그 다음에 형사상 부재로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저작재산권에 어떤 권리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저작권의 보호 범위 중에서 내적인 보호 범위를 말씀드렸죠.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어떤 부분이 보호를 받고 어떤 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외적인 보호 범위, 외적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요. 자,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을 모방해야 되죠.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서 어떤 저작물을 만드는데 완전히 똑같은 거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수정했어요. 조금 수정을 했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본다면 이건 사소한 변형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변형이 일어났지만은 조그만 변형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이건 동일한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2번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이 변형이 이제 좀 더 상당한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는데 그 실질적인 변형은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저작물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완전 동일도 아니고 실질적 동일의 범위도 벗어났어요.
그러나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유사 범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적 저작물이라고 했죠. 네, 바로 이 3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 변형이 더 지나쳐서 완전히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이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되는 범위, 이 4번의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한번 보시면은, 자, A라는 저작물에 기초해가지고 A라는 저작물을 가지고서 이용을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똑같이 A를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다가 사소한 변형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 변형에 사소한 변형을 가해서 A-를 만들어요. 그러면 A와 A-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완전 동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형이 더 지나쳐서 이제는 사소한 변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만드는 A2-. 그래서 A, 원작인 A와 A2-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는 동일의 범위는 벗어났지만은 실질적 유사성은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A2-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 실질적 유사성의 고리가 탁 끊어지는 어떤 순간이 오겠죠. 이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탁 끊어지는 그런 A3-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A와 A-를 허락 없이 만드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A2-를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고요. A3-는 이건 아무 침해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원고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못 넘어갔다. 아직 이 범위에 있다. 너가 만든 거는 A2-에 속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이 선 넘어갔다. 즉 A3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 이게 표절 사건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표절 사건이. 그래서 이 경계선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경계선의 좌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판례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은 어쨌든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복제권 침해가 되든 2차적 저작물 적성권 침해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러나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아무 침해도 아닌 것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무죄고 민사적으로도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다시 말하면 A와 원고의 컨텐츠와 피고가 지금 작성한 컨텐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이제 어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관적 요건과 두 번째 객관적 요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주관적 요건이 바로 의거성입니다. 모방했다는 거예요. 모방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뭐 실질적 유사성이 아니라 완전 동일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아도, 어제 우리 봤던 그런 솔미 파라솔 같이 완전히 똑같아 하더라도 그것이 모방에서 나온 동일성이 아니라 우연히 나온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라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의거성이라는 것은 모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거에 의한 유사성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거나 공통의 서지를 이용한 데서 오는 자연적 귀거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소재로 만들게 되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영화든 소설이든 그 김은의 뭐 칼의 노래나 옛날에 우리 있었던 뭐 성웅 이순신 장군 이런 영화나 되게 그 스토리가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이제 그 소재로 공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봤던 우리 태진아 씨의 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의에 속하게 된 다른 저작물을 원피고 공의 이용한 데서 온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팩맨이라는 그 뭐 캐릭터 그 게임을 갖다가 원피고 게임이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 캐릭터 부분에서는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모방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나왔거나 아니면 동일한 그 기존 것들 를 이용한 데서 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관적 요건이고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둘 다 충족이 되어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거했다는 것은, 모방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식을 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 이용 행위를 하는 거. 이걸 이제 모방이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표절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그런 그 누굽니까? 조지 해리슨의 그 표절 사건입니다. 두 노래가 너무 똑같으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당신 말을 믿긴 믿는데 그 분명히 당신이 음악 들었는데 그것이 잊어버렸는데 그 음악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다가 마치 이것이 자신의 창작인 것처럼 이렇게 표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표절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안 날 것 같아요. 진정 정말 잊어버린 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용한다는 의사가 없는 거죠. 모방의 이 세 가지 요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 이용 행위를 해야 우리가 모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말 무의식적 표절이라면 이용한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